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규수였던 한 여인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버리고 떠난 마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바로 그 순간 10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녀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였을까요? 1636년 병자호란이 끝나고 겨우 2년이 지난 조선. 서울 북촌의 한 양반가에서 태어난 김씨 성을 가진 여인. 우리는 그녀를 설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설아는 3살 때 원인 모를 고열을 앓았고 그 후유증으로 허리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척추의 기운이 끊어졌으니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명의를 찾아다녔고 심지어 중국에서 온 의원까지 불렀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치료비로 사라졌지만 설아의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13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설아를 바라보는 집안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가장이 된 오빠는 냉정했습니다. 시집도 갈 수 없는 불구의 여동생을 평생 먹여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아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설아가 21살이 되던 해봄 가족들은 그녀에게 충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한 암자로 보내질 것이며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설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그녀를 들것에 눕혀 마차에 실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마당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릴 적 그녀를 돌보던 늙은 유모만이 눈물을 훔치며 함께 갔습니다. 마차는 사흘을 달렸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마차는 지리산 자락의 한 외딴 암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군이 한 분이 나와 설아를 맞이했습니다. 유모는 설아를 암자로 옮기고 오빠가 보낸 은자 몇 냥을 비군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설아는 암자 마루에 누운 채로 멀어져가는 마차를 바라봤습니다. 마차가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왼쪽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구부러졌습니다. 10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다리가 움직인 것입니다. 비구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기적이라고 부처님의 가피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자신의 다리로 일어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설아는 정말로 10년 동안 걸을 수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왜 그녀는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가족들이 완전히 떠난 바로 그 순간에 일어선 것일까요?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설아가 3살 때 고열을 앓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이 내린 후 며칠 동안은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 못했지만 점차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설아는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녀는 밤중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딸이 회복되면 좋겠지만 만약 불구가 된다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우리 집안의 딸이 시집을 가버리면 재산은 모두 사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딸이 시집을 갈 수 없는 몸이 된다면 평생 우리 곁에 두고 보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설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돌아와 몰래 걸어보려 했을 때 방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설화는 순간적으로 다시 침상에 누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걸으려 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설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10년 동안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가 될까요? 그녀가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며칠 후 설화는 또 다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집안의 원로 어른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원로는 말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병을 가진 여자아이는 집안의 짐이 됩니다. 차라리 일찍 하늘로 보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지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겨우 5살이었던 설화는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순간 목숨마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자신을 지켜주겠지만 아버지가 없다면? 그 생각이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화는 결정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 역할을 계속하기로요. 낮에는 침상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후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만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렇게 몇 달을 연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설화는 밤마다 마당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담장을 넘어 뒷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산속을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에는 반드시 방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완벽하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설화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만약 언젠가 혼자 살아가야 하는 날이 온다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밤마다 뒷산에서 몸을 단련했습니다. 나무에 오르고 바위를 옮기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달빛만이 증인인 채로요. 그리고 10살이 되던 해 설화는 우연히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달밤에 산을 걷다가 한 노인과 마주친 것입니다. 노인은 산속에 숨어 사는 전직 무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지만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릴 뻔했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산으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한밤중에 산을 걷는 어린 소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설화는 솔직하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웃더니 말했습니다. 세상은 약자를 짓밟는 곳이지. 내가 선택한 길이 현명하다. 그리고 그는 설화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검술과 호신술을 가르쳐 주겠다고요. 그날부터 설화의 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노인은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설화에게 검을 쥐어주고 기본 자세부터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설화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스승은 검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산에서 살아남는 법, 약초를 구별하는 법, 독이 있는 식물과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구분하는 법, 물고기를 잡는 법, 불을 피우는 법, 심지어 한자와 병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언젠가 내가 혼자 살아가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라. 스승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화가 15살이 되던 해 스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에 스승은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충분히 강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언제 그 힘을 쓰고 언제 숨겨야 하는지 아는 지혜에 있다. 설화는 스승을 산속 깊은 곳에 묻고
나무로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도 설화는 낮에는 완벽한 불구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산으로 나가 몸을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배운 대로 산에서 나는 약초를 채집하고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며 생존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러던 중 설화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화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녀를 지키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오빠는 냉정했습니다. 설화가 19살이 되자 오빠는 집안 어른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설화를 산속의 암자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그녀가 조용한 곳에서 불도를 닦으며 평안한 여생을 보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골칫거리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설화는 암자로 보내지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의심을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암자로 가는 것은 사실 완벽한 탈출구였습니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출발 전날 밤 설화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지만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중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작은 은자 몇 양, 스승에게서 받은 단검, 그리고 어머니의 옥비녀였습니다. 모두 옷 속 깊이 숨겨 넣었습니다. 마차가 출발하던 날 설화는 침착했습니다. 유모는 내내 울었지만 설화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차 안에서 주변 지형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마을을 지나는지, 강은 어디에 있는지 모두 기억했습니다. 사흘 후 드디어 지리산 자락의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유모가 떠나고 마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 설화는 일어섰습니다. 비구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걸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가족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숨겨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을요. 비구니는 한참을 설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머물 수는 없어요. 만약 당신 가족들이 확인하러 온다면 제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테니까요. 설화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기 머물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며칠만 쉬었다가 떠나려고 합니다. 비구니는 설화에게 며칠간 머물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법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비구니 자신도 한때는 양반가의 딸이었다가 원치 않는 혼인을 피해 출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은 금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설화는 암자를 떠났습니다. 비구니는 그녀에게 승복 한 벌과 약간의 식량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자 혼자 살기에 너무 가혹합니다. 조심하세요. 설화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설화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의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폭포가 있는 계곡역,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맹수가 살던 흔적은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떠난 것 같았습니다. 설화는 그곳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와 풀로 동굴 입구를 가렸고 안쪽에는 마른 풀을 깔아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근처에서 약초를 채집하고 물고기를 잡고 작은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모든 것을 활용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설화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낮에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었고 뛰어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을 수도 있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설화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어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장 가까운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남자 옷을 입고 약초를 팔아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소금, 실, 바늘, 때로는 책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약초를 캐는 젊은 남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설화는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산에서 사는 것도 마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모든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외롭기는 했지만 그 외로움조차 자유의 대가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화는 마을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집안이 큰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친척들이 재산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빠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형제의 죽음 앞에서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달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설화의 어머니가 딸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자의 사람을 보내 확인했더니 설화가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어머니가 슬퍼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설화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만난다면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난 10년간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을 느낄까요? 설화는 고민했습니다. 결국 설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먼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쓰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효녀 설아올림. 그리고 마을의 행상인에게 돈을 주고 한양의 집으로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달 후 설화는 우연히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산속에서 약초를 캐다가 낯선 남자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산적처럼 보였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숨어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엿들어 보니 마을을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산에 사는 남자라는 정체가 의심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것이었습니다. 결국 설화는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밤에 몰래 마을의 이장집 앞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사흘 후 밤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할 것입니다.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근처 읍성에 있는 관군에게도 같은 내용의 쪽지를 보냈습니다. 사흘 후 밤 설화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비하고 있었고 관군도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마을은 무사했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2일 이후
마을에서는 산신령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설화는 그 소문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산을 더욱 신성하게 여길 것이고 함부로 깊이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설화는 어느덧 23이 되었습니다. 산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 웃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자유는 달콤했지만 외로움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화는 산속에서 부상당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녀를 자신의 동굴로 데려와 치료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약초 지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며칠 후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초희였습니다. 초희는 노비 신분이었는데 가혹한 주인을 피해 도망치다가 산에서 길을 잃고 다친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초희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하반신 마비였다는 부분은 생략하고 그저 집안의 압박을 피해 산으로 도망쳤다고만 말했습니다. 초희는 설화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괜찮다면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설화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사실 동료가 생긴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함께 산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초희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설화가 잡아온 물고기와 산짐승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설화는 초희에게 약초 채집법과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하며 잘 지냈습니다. 처음으로 설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또 지나갔습니다. 설화와 초희는 이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지역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산으로도 가보고 더 먼 마을도 구경했습니다. 항상 남자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약초꾼 형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과부였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 떠돌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설화와 초희는 옥분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옥분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전에는 양반가의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설화에게 더 어려운 한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화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지식은 곧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여인은 산속에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설화는 사냥과 경호를, 초희는 요리와 약초 가공을, 옥분은 기록과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여자들만 사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더 많은 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대받는 며느리, 원치 않는 혼인을 강요받는 처녀, 주인에게 괴롭힘당하는 노비, 시댁에서 쫓겨난 과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설화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조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몫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산속의 공동체는 20명이 넘는 여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큰 거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계곡 근처에 여러 개의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밭도 일구고 가축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작은 마을이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하지만 산속의 여인들이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약초를 팔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설화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모두 함께 논의해서 정했습니다.
설화는 다만 경험과 지혜로 조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설화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설화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재회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설화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설화냐?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설화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10년 동안 거짓말을 했던 것, 그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집안이,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구나. 설화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을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감하다. 그리고 현명하다. 내가 선택한 삶을 응원한다. 하지만 가끔은 소식을 전해다오. 이 늙은 어미가 딸의 안부를 알 수 있게. 설화는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설화는 정기적으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살지만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산속의 공동체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30명이 넘는 여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부가 재혼한 경우도 있었고 외부에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남자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폭력과 억압을 배제했을 뿐입니다. 설화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식은 자유의 열쇠다라고 설화는 항상 말했습니다. 스승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설화는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을 달렸고 검을 휘둘렀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관가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고을 사또가 설화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응했습니다. 사또는 의외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산속 공동체에 대해 들었고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요. 대신 마을에 약초와 약을 공급해달라고 했습니다. 설화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문은 더 멀리 퍼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설화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도피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공동체에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폭력 금지, 상호 존중, 노동 분담, 민주적 의사결정 등이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들이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화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신령처럼 여기기도 했고 성인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그런 칭송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평범한 여자일 뿐입니다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설화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녀는 10년 동안 완벽한 연기를 해냈고 혼자 힘으로 살아남았으며 이제는 수십 명의 여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설화는 5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동체는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설화는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초희와 옥분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설화는 젊은 여인들을 교육했습니다. 리더십, 지혜,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겨울날, 설화는 옛 스승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을 힘겹게 올라가 무덤 앞에 섰습니다. 스승님,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화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봤습니다. 3살 때 다리를 다쳤던 일, 아버지의 대화를 엿들었던 일, 10년 동안 거짓말을 했던 일, 마차에서 내려 처음으로 자유롭게 걸었던 일, 스승을 만난 일, 산에서 혼자 살았던 일, 초희와 옥분을 만난 일, 공동체를 만든 일,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물론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외로웠던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화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설화는 공동체의 광장에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였던 적이 없다는 것, 10년 동안 거짓말을 했던 것, 그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 소녀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혼자 산속에서 사실 때 말이에요. 설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자유 없이 사는 것이었단다. 그날 이후 설화의 이야기는 공동체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설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용기와 지혜, 그리고 자유의 가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설화는 단순히 공동체의 창립자가 아니라 상징이 되었습니다. 설화는 60살이 되던 해 병을 얻었습니다. 심한 병은 아니었지만 몸이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산을 달릴 수 없었고 검을 휘두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설화는 초희와 옥분, 그리고 젊은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공동체를 지켜달라. 하지만 나를 신격화하지는 말아라. 나는 그저 자유를 원했던 한 사람의 여자였을 뿐이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설화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녀를 스승의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간단한 비석만 세웠습니다. 자유를 사랑한 여인 설화. 설화의 죽음 이후에도 공동체는 계속 번영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자유, 평등, 존중, 이 3가지 가치는 공동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100년이 흐른 후 그 지역에는 여전히 설화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버림받았지만 사실은 걸을 수 있었고 10년 동안 완벽한 연기를 해내며 자신을 지켰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얻어 새로운 세상을 만든 여인의 이야기가요. 오늘날까지도 그 산 어딘가에는 설화의 공동체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현대화되었고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설화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매년 설화가 죽은 날에는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설화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옛적에 걸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한 여인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지. 그녀가 숨겨야 했던 것은 다리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생존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설화는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존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공동체는 단순히 도피처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능력을 숨깁니다. 때로는 주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때로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그저 편하게 살기 위해서요. 하지만 설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능력을 다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자유롭습니까? 설화가 10년 동안 다리를 숨긴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했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만의 다리를 숨기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꿈,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언젠가는 적절한 때가 오면 우리도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고, 아니 달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버림받은 하반신 마비 조선의 여인 설화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차가 사라진 그날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수백 명의 여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차는 언제 떠날까요? 그리고 당신은 언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